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음식과 일상 강의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지난 8주차 수업에서 멸치와 이와시에서는 조선의 멸치와 일본의 멸치 소비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멸치는 한반도 전역에서 어획되는 물고기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멸치를 부르는 용어가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늦어도 조선 후기가 되면 동해안을 중심으로 멸치의 대량 어획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햇볕에 건조한 뒤 전국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멸치는 일본에서 똑같이 이른 봄철 어획되는 물고기입니다만 멸치를 부르는 용어는 물론이고 분류체계가 우리와 상이하게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멸치와 정어리를 구분하지만 일본에서는 멸치와 정어리를 함께 이와시라고 하는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오늘 강의에서 살피겠지만 멸치와 정어리를 그다지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현재 한국에서 멸치를 부르거나 분류하는 방식이 일본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개항 이후 한국 문화가 일본 영향을 받아 변동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민지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두 나라에서 멸치를 부르는 말이나 분류 방식이 다른 것은 멸치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일본에서 멸치를 소비하는 방식이 한국과 어떻게 달랐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일본에서 멸치를 소비하는 방식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러한 일본의 소비 방식이 식민지기 전후 한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멸치가 한반도 주변 전 해역에서 어획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 남쪽에서 겨울을 지낸 멸치가 이른 봄철부터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른 봄철에 수온이 따뜻한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 등의 남해안 일대에서 산란을 합니다. 산란한 멸치는 다시 북상하고 새로 태어난 멸치는 성장한 뒤 여름철에 북상하며 남한의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다시 산란합니다. 북상했던 멸치는 가을철에 다시 한번 산란한 뒤 남하의 따뜻한 남쪽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멸치는 한반도 쪽으로만 회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웃한 일본 열도로도 북상합니다. 일본 열도의 서쪽인 규슈, 시코쿠부터 시작해 혼슈 북단까지 북상합니다.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에서도 산란을 하고 치어가 부화하고 성장해 새로운 무리를 만들어 회유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멸치가 어획된다 하더라도 어획한 멸치를 소비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크게 이리코와 지리멘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리코는 다시를 만드는 재료에 사용하는 멸치이고 지리멘은 밥 반찬으로 직접 식용하는 멸치입니다. 이리코에는 멸치뿐 아니라 정어리가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정어리와 멸치를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리코에는 멸치와 정어리뿐 아니라 다른 작은 생선들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요즘 이리코는 다른 재료들과 섞여 한국에서 파는 다시다처럼 가루로 만들어져 출시됩니다. 따라서 많은 일본인들은 멸치를 직접 본 적이 드뭅니다. 심지어 멸치가 직접 식용하는 지리멘과 같은 생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한국인이 생각하는 육수와 일본인이 생각하는 다시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의 요리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육수는 그 자체로 요리의 목적이 되지만 다시는 요리를 만드는 재료, 특히 맛의 기본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를 일본의 오뎅과 한국의 오뎅탕을 예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오뎅에서 다시는 오뎅에 들어가는 재료에 맛을 스며들게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 오뎅탕은 어묵을 넣은 탕의 일종으로 건더기와 함께 국물도 중요한 요리의 목적 중 하나가 됩니다. 일본에서 다시가 맛의 기본을 만드는 재료, 즉 조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과는 구별됩니다. 다시를 만들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재료가 표고버섯, 다시마, 가라당어, 여기에 멸치를 포함한 다양한 생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이러한 재료 중 몇 가지를 함께 조합해 만들기 때문에 다시의 맛은 복잡하고 독특해집니다. 다시마라면 다시마, 가다랑어라면 가다랑어처럼 중심이 되는 다시 재료가 있고 다른 재료는 그 맛을 돋는 조역이 됩니다. 다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의 조합이 중요하기에 가정에서는 분말이나 재료가 미리 들어간 다시 팩을 시장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 중 무엇을 얼마나 선택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일본은 크게 보면 비슷한 쌀을 먹습니다.
쌀 문화권에서는 밥을 맛있게 만드는 감칠맛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감칠맛을 어떻게 만들까인가를 중심으로 음식 문화를 살펴보면 선호하는 음식이 한국과 일본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포니카 쌀 문화권이라도 한 끼 밥상을 맛있게 먹기 위한 음식 조합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미묘하게 갈라지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일본에서 다시는 에도 중기 이후 간장의 연한 감칠맛을 강화하기에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다시 재료의 다양성은 간장 문화에 대한 선호가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 환경에 적응해 다양한 지역적 변이들이 전개되어 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재료가 대량 생산 유통이 일반화되기 전에 자기 주변 환경을 이용해 음식 문화 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브리콜라주적인 지역적 다양성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해보면 한국 문화에서 기본 조미료인 다시에 해당되는 것은 육수가 아니라 젓갈 혹은 젓국입니다. 젓갈은 감칠맛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다시와 간장이라는 조미료의 조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7주차 강의에서 김치를 다루며 살폈듯이 한국에서 젓갈은 일본의 다시와 마찬가지로 새우, 멸치를 필두로 꼴뚜기, 병어, 바지락, 굴, 낙지, 광어, 송어, 황새기, 갈치, 오징어 등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각 가정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본인이 다시나 간장을 사용하는 각종 탕찜, 무침에 한국인은 액젓을 넣어 감칠맛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7주차 수업에서 살펴보았듯이 젓갈은 20세기를 거치며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밥 반찬인 김치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기본 조미료로 우리와 달리 젓갈이 아니라 다시를 사용하게 된 것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한 설에 따르면 일본에서 젓갈은 과거 최상류층의 상찬이었지만 에도 중기 이후 간장이 고급 문화로 젓갈이 저급한 서민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근대를 거치며 젓갈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대신에 간장과 다시 사용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일본에서도 한국의 동해에 접한 도야마현이나 아키타현처럼 간장을 대신에 액젓이 어간장으로 사용되는 지역이 곳곳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극히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현대 한국인의 식탁으로 돌아와 이제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식 다시 사용에 익숙합니다. 거의 전적으로 다시 재료를 멸치로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에 멸치뿐 아니라 다시마, 표고버섯 등을 함께 다시 재료로 사용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다시 사용은 보편적으로 국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간장과 조합되어 감칠맛을 내는 기본 조미료라는 인식보다는 국물을 만드는 한 과정, 즉 육수 문화의 일부로서 수용되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에서 맛있는 밥을 먹으려는 일상적인 욕망은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일본이 제국주의를 지향하면서 일본은 밥을 더 맛있게 먹으려는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한반도로 넘어옵니다. 한반도에서 지난 2주차 수업에서 살폈듯이 쌀과 그리고 간장의 재료인 콩을 더 많이 수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거기에 폭력도 가해졌죠. 또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시의 재료인 멸치나 다시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멸치를 다시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에 한국인이 생산한 멸치를 식용으로 바로 수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멸치를 다시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삶아서 건조하는 공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는 멸치 정어리를 포함한 이와시는 농업용 비료라는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본 사람은 우리처럼 멸치볶음은 먹지 않았던 것일까요? 혹은 식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일본에서도 큰 멸치를 볶은 음식을 정원 세시 음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처럼 매일 밥 반찬으로 먹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적인 세시 행사의 하나입니다. 정월에 타죽구리를 먹는 것은 멸치볶음을 타죽구리라고 합니다. 타죽구리를 먹는 것은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한국의 멸치볶음과 유사한 요리를 일본에서는 고마메 혹은 타죽구리라고 부릅니다. 멸치의 치어를 말린 것에 설탕, 간장, 조미료인 미림을 넣고 조림한 것으로 정월 요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타죽구리는 한자 말 그대로 읽으면 논을 경작하는 일, 논을 경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월잔치에 술안주로 먹는 고마메를 타죽구리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 이와시를 말려 논의 비료로 사용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도 시대 들어 상품 작물 재배가 성행하면서 이와시를 필두로 대량 어획되는 물고기를 건조해 논밭의 비료로 사용하는 농법이 확대되어 나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멸치, 정어리, 청어 등의 작은 생선이나 새우나 게를 말린 비료를 일본어로 호시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에서 멸치, 정어리를 구분하지 않고 이와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재료인 이리코나 정월 요리인 타즈꾸리와 마찬가지로 호시카도 이와시를 건조해 만듭니다. 다만 식용이 아니라 논밭의 비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으로 가공 방식이나 용도가 다릅니다. 이처럼 멸치를 비료로 사용하는 것은 앞서 오주연문 장전상고에서 언급한 비가 내려 건조하지 못한 멸치를 비료로 사용하는 관행과 조선시대 관행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비가 와서 썩을 경우에 비료로 사용하는 조선과 달리 처음부터 비료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생선을 말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일본에서 멸치는 청어, 정어리 등과 함께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상품 형태로, 즉 호시카로 가공되어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통되었습니다. 이러한 어촌에서의 호시카 가공은 에도 시대 일본의 농법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일본에서 이와시는 농업에 사용되는 필수품으로서 식용보다는 오히려 비료로서의 용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1891년에 나온 일본 내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이와시 가공은 식용 가공이 121만 엔인데 반해 생 이와시를 햇볕에 건조한 비료인 호시카가 70만 엔, 삶아서 압착한 뒤 햇볕에 건조한 비료인 시보리카스는 79만 엔, 기타 이와시 기름이 4만 엔으로 식용보다는 비료로서 더 많이 소용되었습니다. 이와시와 청어를 가공해 만든 농업용 비료의 가격은 메이지 시기 들어 전국적인 수요 확대와 함께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내 시장 상황에서 1876년 조선의 개항은 조일 간 무역 확대와 함께 조선의 멸치가 일본으로 수출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본의 멸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개항 후 멸치의 일본으로의 수출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